그러면은 시간이 되어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임재우 교수님을 제가 한두 마디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있는 것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임 교수님은 무역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학위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제가 하기로 학부부터 박사까지 이수를 하고 이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지택 사업단도 이끌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또 우리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학생들의 어떤 도전 정신을 또 배양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 오늘 주제가 무역주의 전개와 전망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어, 어,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임지욱입니다. 이규환 교수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제무역경제학부에서 무역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로 가르치는 영역은 현재는 무역 실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무역 현장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무역이 사실 경제학 하신 분들은 무역을 학문으로 이렇게 잘 인정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역학자들 모이면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이 국제 경제나 국제 경영 그리고 실무 전반에 관한 어떤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컨버전스한 학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에서 무역학과를 나왔고요. 석사 박사도 다 고려대학교에서 해서 쓰리고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제가 고등학교도 같은 재단인 고려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예, 3고 아니고 4고이고요. 오케이. 예, 그렇죠. 4K죠. 예. 그리고 중학교도 사실 고려중학교 있는데 이제 고려중학교까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보이시죠? 예, 예, 오케이. 예, 예.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보호무역주의의 전개와 전망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보호무역주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프로텍셔니즘입니다. 또는 앞에 트레이드 자를 붙여서 트레이드 프로텍셔니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이제 이런 거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외국이 이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비교 열위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제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자국 산업이 당연히 피해를 입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업 부분도 그렇고요. 또 섬유 산업도 그렇고 다 이런 사양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유무역의 전개가 되면서 외국의 값싼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그 산업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무역을 택하든 아니면 보호무역을 택하든 어떤 무역의 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어, 국내 산업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무역 정책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농업이나 섬유 같은 산업들이 피해를 당연히 입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석유 유화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이제 당연히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서 막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가만히 있고 되게 이제 피해를 받은 산업 구조에 따라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러면은
뭐 트랙터에 쌀 싣고 가서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시리들을 하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또 조직화된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또 이제 보호무역을 하면 보호무역을 하면서 또 과도한 그런 보호를 하게 되면은 또 이익을 받던 집단들은 또 거꾸로 또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얘기할 때 물론 그것을 그 이익 자유무역을 해서 무역 개방을 해서 얻는 이익하고 잃는 손해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얻는 이익이 크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유무역의 근거가 됩니다만 이제 그 손해를 보는 그 사양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손해를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이익 보는 분야에서 상당 어느 정도 이익을 떼서 그 사양 산업, 그 손해를 보는 그 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국내 그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자유무역도 마찬가지고 보호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중간중간 그런 말씀이 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수단은 크게 우리가 관세하고 비관세 장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뭐 관세는 다 아시겠지만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은 대표적인 게 수입량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했습니다만 쌀 시장 완전히 오픈하면 완전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국 칼로스 쌀에 비해서 대략 한 30%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쌀이 설 수 있는 시장이 없죠. 그래서 최소 시장 조건이라 해서 아주 작은 양만 열어놨기 때문에 일종의 수입 쿼터에 해당됩니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관세 이외의 장벽이다 해서 non-tariff barriers 이렇게 NTB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원래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유치산업 보호론이었는데요. 유치산업이라는 게 그 인펀트 인더스트리거든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 이거를 그냥 비교 우위론에 근거해서 바로 열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산업혁명을 먼저 접하게 된 그런 나라는 일단 공업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 계속 비교 우위가 있는 그 공업에 계속 비교 우위가 있는 나라로 계속 발전하게 되고 일단 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한 그러니까 공업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한 그 개발도상국들은 계속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그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게 사실 또 요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국제사회 문제가 돼서 유엔 내에서도 그 뭐 엉타드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그 개발도상국의 그에서 개발을 한 생산한 그런 공산품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이제 일반 특혜 관세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제 그런 일반 특혜 관세 협정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뭐 이미 졸업을 다 했습니다. 뭐 그런 근거 등에서 볼 때 상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이런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보호해서 나중에 이제 경쟁력이 강화된 다음에 대외 개방하면 이 공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주로 개발도상국 또는 자본주의의 그 아주 선진이 아니라 이제 후발 자본주의국에서 주로 이런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해밀턴이나 독일의 리스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치산업부론을 주장했고요. 실증적으로 보면은 가장 피부에 느끼실 만한 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인 것 같아요. 그 미국 소형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이제 강력히 시장 진입 규제가 있었고, 뭐 인터넷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 기아가 아니라 뭐 흉기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죠. 그래서 유치산업보론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보호했을 때 그런 보호 효과가 큰 산업을 사전에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은행 산업이 그렇게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콘센서스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호를 해야 될지 사실 뭐 그동안의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관치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개발 이제 위주의 개발주의 위주의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런 유치산업보호론의 근거에 금융산업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보호무역주 수단을 제가 아까 크게 관세하고 비관세 수단 말씀드렸는데요. 뭐 비관세주의 그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할 때 그, 그 살코기만 그 수입하고 뭐 뼈나 이런 다른 부속물들이 수입되지 못하게 한다든가 중국에서 장난감 수입될 때 뭐 어떤 그런 화학적 검사를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통관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국산 담배를 핍시다. 뭐 그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미국 같으면 뭐 바이 어메리컨 이런 얘기들도 다 보호무역주의에 들어와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다 포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하고 수량 제한 그리고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있겠죠. 수출업자가 좀 수출 금액을 좀 낮춰서 심지어는 뭐 손해를 보고 뭐 손해 부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있게 낮춰서 수출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그 경쟁력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수단도 다 보호무역주의 수단입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제한하고 자국의 수출을 증진해서 자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보겠다, 국가의 부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머켄틀리즘이라고 하는 중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거울 중자에다가 상업 중자에서 상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죠. 사실 지금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나라들도 다 중상주의적인 생각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은 늘려야 되고 수입은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서로 무역이 확대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한 나라, 어떤 일국이 그 수출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주의 얘기할 때 한 가지 많이 빼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통화평가전화입니다. 자국의 통화를 평가전화를 하게 되면 대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1달러에 1,000원 시대 때하고 1달러에 1,400원 시대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100달러에 팔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게 10만 원짜리인데 100달러에 팔아서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면 14만 원이 되니까 이 가만히 있는데도 환율이 변해가지고 수출 기업의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화 표시 소득이 그렇고요.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는 대개 원화로 지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표시하게 되면 조금 달러 가격을 낮춰도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대외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요. 거꾸로 수입의 경우에는 100달러짜리 수입하려면 옛날에는 뭐 1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400원 되면 14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그 수출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제가 단순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공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뭐 원자재를 수입할 때 좀 불리한 영향을 또 받게 되고 또 반면에 이제 완제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에 유리한 영향을 받게 돼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해 보면 통화평가 절하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냥 뭐 승수 계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통화평가 절하를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평가 절하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근본위 제도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굉장히 그 평가 절하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뒤에 또 사례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보호무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어, 그 보호무역주의가 그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와서 유치산업보론도 그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1930년대 대공황기에 그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되는 이슈가 근린 궁핍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을
그 거지로 만드는 정책인데 우리 이웃 나라죠. 이웃 나라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근본 이제 폐지해서 통화 평가 절하가 있었죠. 금 가격이 20달러에서 35달러까지 늘어났으니까 상당한 그 달러의 평가 절하입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올리냐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관세입니다만 뭐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상징적인 그 법안이어서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 스무트라고 하는 그 하원 의원들을 제가 알고 있고요. 할리라고 하는 이제 상원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발의해가지고 스무트 할리 테리프 액트를 발의를 합니다. 이게 수입품에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최고 5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100달러짜리 수입하면 500달러 관세 붙어서 국내 도입 가격이 600달러입니다. 예. 뭐 이런 그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이거 이 법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이렇게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 인상하니까 뭐 유럽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미국의 수입품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관세를 올렸고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930년에서 32년까지는 세계 무역 물량이 무려 25%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따져도 또 61% 감소합니다. 각국의 수출 감소는 당연히 이제 생산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실업 증가 이렇게 돼서 이 공황이 그 얼른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장기간 침체가 되죠. 1920년대 실업률이 4.9였는데 3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미국이 18.2% 증가하고 독일이나 영국도 뭐 거의 2배에서 한 3배 뭐 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각국이 블록 경제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원인들이 그 아무래도 그 2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막스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 근거하면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의해서 그 공황에 치닫게 되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줘서 이제 그 세계 전쟁까지 가게 됐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그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그래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그 세계 각국의 경제적 침체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선진 자본주의와 그 후발 자본주의고 특히 이제 그 이 당시에 이제 그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영국은 영국 블록 경제권을 형성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블록 경제 하다 보니까 뭐 일본도 엔화 블록을 형성하려고 하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식민지가 또 없으니까 또 식민지 이런 걸 또 확대하기 위해서 또 침공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세계 2차 대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죠. 끝나고 나서 그 승전국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뭐 소련은 당시에 이제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 갔기 때문에 소련을 제외한 연합국들이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후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고 일명 이제 가트 IMF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가트는 다 아시겠지만 관세와 무역을 위한 그 일반 협정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IMF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이제 만들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각국의 경제가 다 연결이 돼서 어떤 한 나라의 경제 침체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모아놨다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 좀 자금을 좀 빌려주고 나중에 그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갚아라. 뭐 이런 시스템 만든 게 IMF고요. 가트는 이제 관세도 낮추고 비관세 장벽은 다 관세화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로 뭐 엄청나게 무역이 발전하죠. 특히 70년대, 80년대 그 무역 증가량은 엄청났고요. 소위 얘기하는 자유무역 시대가 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해운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재밌는 현상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제 GBC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급 사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품을 어느 한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제조되는 과정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원단 만들어서 중국이나 뭐 중국은 지금 이제 또 베트남으로 갔습니다만 중국에 이제 가져가면 중국에서 그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완제품 만들고 그거를 다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공급자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게 되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면서 무역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완제품 수출만 되게 무역 통계에 잡혔는데 이렇게 중간에 원재료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구성품 이런 것들이 서로 국가 간 이동하게 되니까 무역이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역 확대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 시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중심이 넘어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 형성이 되고요. 이게 기존에 영국까지 진행되었던 뭐 스페인이나 영국까지 진행됐던 식민지위와는 좀 차별되는 그 세계화인데 미국은 상당히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식민지위와는 좀 차별이 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이 되고 그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동반 성장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까지 포함이 돼서 냉전 시대를 거치고 나서는 1980년대쯤에 가면은 이제 중국이 이 미국의 제안이죠. 핑퐁 외교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그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오게 되고 중국이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켜고 그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유무역을 크게 보면은 이제 멀티래터럴리즘이라고 해서 다자주의하고 리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지역주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멀티래터럴리즘은 다자주의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무역 자유화를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가트나 WTO 같은 얘기입니다. 1944년 가트 협정이 체결되고 이제 47년, 48년에 첫 라운드가 열려서 무조건 최혜국 공유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 관세를 양호해주면 회원국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관세 양호를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가트 회원국이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무차별입니다. 가트 회원국 내에 다른 회원국들을 서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자간 회의를 우리가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가 유명했죠. 8차 라운드가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된 라운드입니다. 이때 이 가트 협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WTO로 가자라고 하는 협정이 이루어지고 94년에 WTO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164개국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WTO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가트는 관세 낮추고 뭐 비관세 정도 없애시다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WTO에 오니까 뭐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그 노동 현장 문제, 그다음에 뭐 공정거래 문제, 뭐 그다음에 정부의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의제로 올라오면서 WTO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회원국도 초반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논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각국 선진국들을 위주로 그 뭐 탄소를 줄이자. 그러면 이제 제조업 생산 이런 거를 많이 어, 이제 전환을 해야죠. 석유라든가 이런 석유 이런 탄소 연료를 쓰는 그런 것들을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입장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동안 다들 선진국들이 해놓고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제한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입장 차이들이 뭐 곳곳에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라든가 뭐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사실 WTO는 도하 라운드인데요. 그 9차 라운드죠. 그때부터 사실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트나 WTO의 다자주의가 정체된 틈 사이에 서로 이익이 맞는 국가들이 그럼 우리 두 나라끼리 서로 이익이 맞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무역합시다. 이런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이제 FTA가 한국 칠레죠. 굉장히 먼 나라였는데 그게 서로 무역 구조가 다른 나라끼리 자유무역하면 서로 얻는 이익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바이래터럴 양자주의라고 불렀는데요. 뭐 아세안이라든가 지금 뭐 나프타 지금 이제 USMCA가 됐습니다만 그 남미의 머커스라든가 이런 각 지역의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들이 그 FTA를 하다 보니까 이건 바이래터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리저널리즘이라는 얘기로 주로 많이 쓰게 됐고 지금은 정리된 얘기가 이제 멀티래터럴리즘하고 리저널리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그러니까 다자주의는
무차별적으로 다 함께 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리저널리즘은 서로 이익이 맞는 국가끼리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자유무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자유무역 협정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단계를 제가 잠깐 도해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역사는 유럽 EU의 역사하고 같습니다. EU가 자유무역 협정 이전에 그 유럽 구주 철강 공동체죠. 석탄 철강 공동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역에서부터 공동 관세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단일 통화, 유로화를 사용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군대만 가져오면 거의 한 나라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경제 통합의 단계인데,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유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유럽이 왜 이렇게 그냥 에, 그 경제적으로 상품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거의 한 나라가 되고, 이제 군대만 빼놓고 거의 뭐 유럽 우회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갔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에 대한 어떤 반향 뭐 이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FTA가 큰 단위로 엮여지게 되면 메가 FTA라고 하는데요. 뭐 CPTPP라든가 USMCA라든가, 밑에는 R7, 여기서 지금 인도가 하나 빠졌습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이제 인도가 빠졌고 15개국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가 FTA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자주의는 약간 주춤한 사이에 이렇게 지역주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신보호무역주로 넘어오겠습니다. 1970년대 초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현상은 신보호주의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때 이제 뭐 오일쇼크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기존의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개발국 위주의 보호주의에서 이제 좀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적인 측면을 좀 강화를 하면서 신보호주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 1970년대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009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이게 다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계속 퍼진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5%에서 3%로 줄어들고, 경기 침체나 뭐 투자, 고용 감소, 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뭐 디폴트 선언을 할까 말까 이런 때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총수요 감소가 다시 불확실성을 계속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서 신보호주의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이제 다르죠. 그래서 밑부분에 보시면은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선진국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양 산업에 대한 자국 기업 및 노동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관세 조치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반덤핑이나 뭐 상계관세 이런 건데요. 상계관세는 이제 수출하는 나라 정부의 보조금에 대항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얻어맞았던 게 이제 2015년에 이제 한국 철강 덤핑 판정인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한번 덤핑 판정을 하면 이게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일단 수입이 수입이 막히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덤핑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결국 수출 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이제 덤핑이 근거가 없이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덤핑 판정이 한 번 되면은 빨리 합의하고 그 벌금 물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뭐 재수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과세 조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비관세 조치는 법률 개정 없이도 행정 조치로도 가능하거든요. 반덤핑 판정이라든가 이런 판정들이. 그러니까 그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아주 빠르게 강력하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무역 수단이 현재는 뭐 환경이나 노동 이슈, 또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제지하는 거,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랬고,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뭐 지정하겠다 이런 압력도 있었죠. 뭐 반이민법 이런 것들을 해서 무역 이외의 범위로 다 확대되고 있는 게 현재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포도 자동차 신문 광고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쉬운 2대나 수입하는 동안에 우리는 고작 한국에 1대 수출합니다. 이런 이제 포도 자동차의 광고거든요. 예, 예, 미국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이제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바이 아메리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보험주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16년도 브렉시트가 있었는데요. 이 브렉시트도 사실 뜯어보면은 이제 보험무역주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노선 아일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잉글랜드나 웨일즈에 있는 이 인종적인 특성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국 소위에서 자뻑이라고 하죠. 예, 자국주의적 생각이 굉장히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나 이제 노선 웨일즈는 그렇지 않죠. 근데 뭐 국민 투표했더니 뭐 이긴 거죠. 그래서 브렉시트가 됐고 몇 년간의 그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브렉시트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하긴 했는데 또 2016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계속 도래가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에 사실 많이 힘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WTO는 지금 완전 정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가장 최근 이슈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이고 제가 이제 가로치고 중국 경제와 GBC라 했는데 아까 제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말씀드렸죠. 생산 과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역량이 그 완제품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뭐 한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는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냐면 여러 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럽 연합에 파는 그런 구조였고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TPP가 발효가 되면 TPP라는 게 이제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이니까 이게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관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수출하는 게 관세가 또 없어지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예전에만큼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TPP 빠진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서 중국이 또 그동안 뭐 인건비도 오르고 중국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제 경공업 위주로 경제 성장 안 하겠다. 이제 뭐 첨단 산업 이런 쪽으로 가서 뭐 중국 굴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빨리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현재는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는 많이 빠졌고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많이 갑니다. 예, 이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업체들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데는 많이 갔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무역 분쟁 일진제요.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이 처음에 중국에다가 340억 달러치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25% 관세 부겠다고 이제 선전포고 아니죠.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340억 달러치 그 부과할게 똑같이 부과합니다. 그 미국이 또 160억 또 올리고요. 그러니까 또 중국도 500억까지 서로 따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2천억 달러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 2천억, 3천억 올립니다. 근데 중국은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만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품이 없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금액은 총 5천억 달러, 뭐 5,0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고작 1,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그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1,300억 달러 이상으로는 더 부과하기 힘들죠. 그 이상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승리 일어나고 결말이 나고 중국이 뭐 두 손 들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승리냐? 어, 그 우리나라가 수입 물가를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오게 되죠. 예, 그 중국하고 관계는 이겼습니다만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그 성장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반향 내지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좀 눌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게 90년대의 그 무역 파트너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아래쪽에 아주 조그만 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오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보다 더 중국의 무역 관계가 커졌죠. 이만큼 이제 미국 중국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고요. 어, 그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2028년 내지는 2030년, 또 길게 보면 2035년에 가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최근에 작년 얘기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발효하는데 법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체로 내용 보면은 이제 바이 아메리칸 내용들이 있고요. 차별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예를 들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에게는 보조금을 주겠다. 또 배터리를 제조할 때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올 때는 뭐 보조금 주겠다 얘기고 안 그러면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줄 때.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뭐 취포라 그래서 미국, 한국, 타이완, 일본 이게 취포가 뭐냐면 반도체 그 밸류 체인인데 여기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을 기존까지는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기 전에는 타이완하고 수교를 했었죠. 그러다가 뭐 핑퐁 외교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하고 수교하고 타이완하고 이제 수교가 끊어지는데 최근에는 뭐 타이완 독립을 뭐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념적인 얘기가 끌고 나오면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 중국이 미국과 수교 이후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편입되면서 급성장했고, 이 버락 오바마 때부터 이제 중국 성장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느끼면서부터 견제가 시작이 되는데, 뭐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 와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됐고, 뭐 조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중국 견제는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지속되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술 전쟁이 있죠.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뭐 5G 얘기라든가 뭐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지금은 거꾸로 중국이 자유무역합시다라고 주장하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전통적인 보호무역하고 이게 같은 얘기인가? 또 신보호무역주의에서도 또 특별히 여기에 어떤 이념적인 이슈가 첨부가 돼서 가기 때문에 일종의 패권 전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중국을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중국에서 수출만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도 이제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런 중국과 거래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어떻게 될 거냐? 2009년 이후에 사실 세계 경제 되게 어려워졌고 각국이 이게 잘못하면 이제 공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공황을 한번 경험을 겪었으니까 계속 양적 확대를 통해서 즉 돈을 계속 찍어내서 통화 가치를 계속 하락시켜서 세계 경제를 이제 유통량을 통화 공급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게 이제 18년, 19년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흘러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 19이 터지니까 양적 확대가 더욱더 확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이 화폐 발행하는 거 양적 확대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게 거품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놔두게 되면 결국 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각국이 이제 이자율을 이제 점점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고 미국은 지금 뭐 강 이자율 정책을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사실 되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경계 얘기 뭐냐면 그 과거에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막 경제가 떠올라가지고 뭐 거의 2위국이 됐었던 시절이 있죠. 그게 1980년대까지 그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85년에 그 플라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로 1달러 250엔 되던 걸 120엔으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약이 되고 엔화가 강이 되는 거죠. 거의 2분의 1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 일본이 90년대 들어서 잃어버린 뭐 10년, 30년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일본 경제가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플라자 회담 같은 걸 할 거냐? 즉 중국의 환율을 그 어, 이제 이렇게 낮추는 식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달러가 덩치가 커진 만큼 중국의 그 위엔화를 강세를 요구할 거냐? 근데 뭐 강제로 이렇게 하진 못했고 뭐 환율 조작국 이런 뭐 위협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전쟁이나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본 축적률하고 그 자본 축적률에 비해서 그 노동 그 축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뭐 프랑스 그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군국주의가 확산이 되고 군산복합적 확산이 돼서 계속 이런 소비적인 생산을 해야 그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쇠퇴되고 구급화가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호주의를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블록 경제로 가게 되고 사실 이거를 원리로 올라가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어났던 이제 블록 경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중 패권주는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우위론입니다. 뭐 계속 끊임없이 중국이 발전하면서 어, 이 중국이 통일한 게 221년에 진시황 때인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중국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근데 잠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주춤했는데 다시 무서운 속도로 경제 개발을 해서 이미 어, 현재 그 GDP를 보면은 미국이 한 22조 정도, 23조 정도 되고 미국이 한 17, 18조, 18조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미국 이제 중국이 물가가 낮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이미 미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점점 패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이고요. 미국 우위로는 이 다른 나라가 미국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계속 돼 왔다. 60, 70년대 소련도 그랬고, 80년대 일본도 그랬고, 90년대 EU도 그랬다. 그리고 현재 중국 얘기도 그렇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극복을 해왔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중국 회의론이 요즘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성장이 회복되지 못했고, 뭐 고령화라든가 또 기술 차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어떤 패권, 기술 패권주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득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은 9.11 이후에 개방주의가 엄청나게 쇠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국주의적 그 사고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상호주의를 확대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제국의 확대는 계속 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 결론입니다. 예. 네, 이상으로 해서 제 간단한 좀 고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감사합니다. 그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태동부터 최근에 그 미중 패권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보호무역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전망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 그러면은 우리 이게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누가 우선 한번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 질의나 또 조금 더 할 말씀이 있으시면. 아, 예, 안병철입니다. 예, 예, 임 교수님, 보호무역주의 정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우는 좋은 그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WTO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고, WTO가 지금 무력화됐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유엔이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글로벌 그 질서를 잡아주는 국제 기구들이 거의 이제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지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그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러한 국제 기구들이 역할이 좀 많이 저조한데 이것이 이제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이러한 패권 국가들이 보호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런 식으로 그 국제 기구들이 더 이상의 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사라져가고 각국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식으로 다 힘이 있는 패권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각각 헤쳐 모여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가 뭔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치학하신 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위 얘기하면 양극주의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 거대 강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거대 강국이 양극 체제를 이루면서 그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어떤 또 질서를 유지해 온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소련이 90년에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고 소련도 이제 뭐 러시아로 이제 되고 뭐 이러면서 어, 이제 그 소련을 대체할 그 사회주의国으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점점 부상하게 되고요. 미국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그 중심적인 패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게 뭐 다른 나라들의 경제 발전도 있고요. 특히 뭐 이슬람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국가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현재 체제는 다극 체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어떻게 재편될지는 사실 뭐 논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하는 역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뭐 쉽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양극 체제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다극 체제로 사회 그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 체제가 좀 재편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투명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예. 또 다른 분. 예, 제가 예, 한 여기, 가지만 좀, 예, 예. 우리 저 오늘 그 임 교수님 오랜만에 국제무역에 대해서 아주 그 잘 들었고 아주 반갑습니다. 이 오랜만에 용어도 오랜만에 들은 용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그 임 교수님 모시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했던 이제 그게 여기에 이제 이 방에 모이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뭐 해양금융, 해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이제 분들이고, 근데 이러한 그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좀 그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이 조금 강화되면서 결국 무역이 좀 무역이 뭐 줄어든다기보다 무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해운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상 물동량에 이제 그 영향이 미쳐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운에 많은 또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호무역주의가 요새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걸 한번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된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임 교수님이 뭐 좀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지금 보호무역주의 특히 이제 이런 최근에 이런 추세 때문에 앞으로 무역이 좀 어떻게 좀 될 건지 그러니까 뭐 좀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 뭐 좀 그 무역의 어떤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좀 예,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때 어쨌든 무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래서 선복 공급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요. 또 운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뭐 운임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예, 올라갔었고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뭐 물동량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선봉량이 더 많이 줄고 또 이제 하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정체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 이제 공급량이 더 많이 축소가 된 측면도 좀 있었죠. 예. 근데 제가 사실 저 이제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하나 그걸 만들어서 넣을까 했는데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고민해 본 결과로는 완제품 생산에 그러니까 완제품 무역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뭐 리쇼어링 같은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뭐 미국 내에 자꾸 들어와서 생산해라라는 식의 요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제품 중심의 무역 물동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료라든가 반제품, 글로벌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물류 그 체계는 루트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운 산업이 그런 쪽에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 쪽 물량이 반대로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경제권이죠. 이또 상당히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동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물동량은 완제품 중심으로 많이 줄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요즘에 환경 이슈들이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뭐그 셰일가스 그 혁명 이후에 거의 뭐 에너지 자립국을 이루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의회 가서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미국이 에너지 자원에서 독립을 하면서 에너지 자원 이동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 LNG 선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진행이 되어 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 무역이 확대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막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대되던 시기처럼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좀 당분간은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있는 김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 그 프렌드 쇼어링하고 해운 산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연구소 안에서 지금 일반론적으로는 뭐 이제 중국 쪽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운 물동량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지금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밸류 체인이 이제 중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공급망이 좀 다변화되고 이제 또 레이어가 더 생기면서 네. 오히려 이제 톤마일 쪽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담당했던 부분이 뭐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주로는 왜냐하면 그 지리적 위치도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중국에서 1부터 10까지의 생산 과정이 있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3부터 뭐 8까지 단계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3, 4는 뭐 베트남 가고 5, 6은 뭐 인도네시아 가고 7, 8은 어디 뭐 캄보디아 가고 이렇게 다변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국가 간의 수출이 더 증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잘 보시면은 그게 다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내에서 물동량 이동이 뭐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일어났던 게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그러나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해운에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칠까 사실 저는 약간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권하고 유럽이라고 하는 경제권이 아무래도 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동하는 게 그렇게 많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도 뭐 지금의 밸류 체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보다 더 하이 레벨의 밸류 체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그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이런 쪽에서 가져가던 소재들도 중국 내에서 뭐 개발된 소재 대체 효과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면은 그렇게 확대 기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예, 또 그러면 그 우리 오랜만에 들어오신 그 우리 해양금융자원의 이동재 교수님은 기재부에도 근무하셨고 해양수산부도 근무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금융자원에서 지금 소빈 교수로 와 계신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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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예, 중간중간에 잘 제가 못 들은 부분도 있어서 네, 약간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저는 하여튼 해양금융대학원의 초빙 교수로 있는 이동재입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아까 이재명 교수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조금 연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그 뭐 한국은행에서 그 보고서 낸 걸 보니까 세계 성장하고 교역 간의 그 연계성이 좀 약화된 배경하고 시사점 이게 대해서 보고서를 냈던데 이게 보호주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무역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교육 둔화 요인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성장에 대한 교육의 증가, 교육 증가의 비율, 그 교육 탄성치라고 하는 게 예, 예. 그게 수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성장을 하더라도 옛날만큼 교육이 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분업 체제가 좀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산업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그 교육과 조금 연계성이 좀 약한 그 서비스 산업이 또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했던 글로벌 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그 교육 탄성치가 그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 당분간 계속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당분간은 뭐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분석을 했었어요. 그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나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어떤 구조적 요인들이 이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이런 성장하고 교육 간의 연계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해운 쪽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교수님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반전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경제 성장률은 이제 숫자로 나타난 수치인데요. 그 경제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분야, 어떤 시스템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은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뭐냐면 결국 제조업이 여러 나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재의 무역이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무역량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그 생산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이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을 최근의 경제의 성장을 보면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AI나 뭐 4차 혁명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은 노동의 수요들이 많이 자본 수요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노동의 자본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은 노동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수익이 그만큼 보존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게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은 뭐 일정 정도 계속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요 측면에서 그걸 뒷받침 못 해주면 결국 재고 쌓이고 그 재고 쌓인 게 다시 순환되지 않으면 뭐 경제 불황 오고 그 충격이 오면은 뭐 실업률 올라오고 결국 이제 공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까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냐 그게 문제인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사실 막스 경제학이 얘기하는 그게 어떤 뭐 시사점 같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참조해 본다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 선진국들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것도 2010년대 쯤부터 이미 엄청난 양적 그 확대를 합니다. 양적 확대하는 게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자꾸 주고 이거 돈 쓰시오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그 목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든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현재 그 초금리 정책으로 돌아서고 이제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과거에 계속 지속돼 왔던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코로나 오면서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찍어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평가들도 아무런 비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 공황을 막아내고 시장이 아주 충격으로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유효 수요로 얼마나까지 이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풀어진 돈들이 그 소위 얘기해서 일부 계층, 고소득 계층에게만 몰려가고 대다수의 구매력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 인들에게 소득이 보전이 못 되면은 결국 또 그 소비 위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얼마만큼 소비 완화 그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피고 소득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상황에서 결국 위너가 되는 거는 그 자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위너가 되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예, 뭐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도 특히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서민의 소득을 좀 더 생각하는 정부가 정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희망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좀 변동적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피느냐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이제 미래에 이제 양강대국으로 이제 패권 경쟁 가운데 이제 이런 서로 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 측면이 강한가, 안 그러면 군사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가? 그 경제와 군사는 뭐 떨어뜨려서 놓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경제적 이득 때문에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돈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적인 그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과거에는 뭐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다 그 패배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면 언제라도 촛불이 거두고 또 악수하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큰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선에서 화해하고 극적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이제 일반 서민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다 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전격적인 전향적인 그런 어떤 뭐 의사 방향의 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택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까 독일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경제학자들이 사실 독일이 영국에 비해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지를 외쳤는데 지금은 또 아까 거꾸로 지금 경제가 예,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많이 경제력이 좀 성장했다 예, 그런 맞습니다. 예, 뜻도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예, 하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또 어떤 교육의 좀 교착 상태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운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물론 어떤 해운업에서 어떤 부분은 또 호황을 누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완제품 같은 경우는 수소나 컨테이너 이런 지금 또 그 사이에 많이 내려버렸거든요. 내려오고 예, 그런 상대적으로 뭐 지금
케미칼 탱크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운영이 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아마 오늘 그게 예, 아까 말씀드린 완제품 교육이 줄어들고 예, 그 원자재나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뭐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해운은 굉장히 무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우리 무역의 그 수송 부분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상 운송이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하니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또 우리 해운업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우영 변호사님도 지금 얼굴을 내비치셨네. 우리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그 광장의 정우영 대표 변호사님 법학자로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예, 예. 그냥 제 전공하고 너무 멀어서 그냥 말씀 잘 듣는 기회였고, 궁금한 거는 예. 오늘 말씀 전체적인 흐름이 자유주의에서 그 보호주의로 이전해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양극화에서 약간 다극화 현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보다도 그러한 보호주의, 다극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미국의 보호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떤 압력으로 들어올까라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게 오히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이 좀 없으셔서 아, 예, 예. 짧게라도 시간이 되시면. 아, 예, 예.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를 보면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으로 많이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죠.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무역 적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역 적자가 해소는 됐지만 뭐 수입이 줄고 수출도 줄어서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가 된 것 때문에 뭐 내용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교역량이 줄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다 무역에 기반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 줄어들면은 사실 안 좋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미국이 이제 압력을 가해서 중국하고는 손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미국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교역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성하는 대외적으로 내는 메시지하고 실제로 경제적 행동하고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레토릭은 레토릭이고 경제적인 액션은 액션이니까 뭐 그런 데서 뭐 지혜를 찾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 틈새에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또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확대해서 그렇게 틈새 전략으로 가야지 뭐 아주 일방적으로 그렇게 목숨 걸다시피 뭐 이제 뭐 어디는 다 끊고 어디로 해야 돼 이렇게 극단적인 친미나 극단적인 친중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균형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근데 이제 액션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좀 뻥도 치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실제 액션은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9시가 좀 지나고 이래서 뭐 또 그 주말에 쉬시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많이 뺏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해양금융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발제해 주신 우리 임재욱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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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저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